숏폼에 망가진 지성을 깨우고 싶다면 타락한 두뇌에 찬물 샤워를. 아 차가워. 3월 2일 토요일 낮 2시 몰입박사 서울대 황농문 교수와 함께 신청은 손경제 홈페이지에서 2월 12일부터 2주일 동안 딱 한 분씩만 모십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예,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옵니다.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역시나 박정호 중국을 시리즈로 조망해보고 있잖아요. 예. 네, 오늘은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중국 경제를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겠다고 하셨는데 네, 올해 11월이죠? 예.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역시나 올해도 미국 정부의 대중국 압박이 계속될는지 이게 좀 관심거리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상 더 수위가 높아지고 더 고강도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바이든 입장에서도 자신이 이제 재선에 당선이 또 한 번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사실 바이든의 요즘 인기가 너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중요하게 좀 뭐랄까 힌트를 얻으실 것 같은데요. 예. 많은 분들이 아니 요즘 미국의 설문조사 봤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고령이래서 대통령을 또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여론조사가 너무 많던데 네. 그럼 민주당은 이런 고령의 대통령을 왜 앉혀놓고 재선까지 왜 하게끔 두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미국의 정가에 대한 평가인데요. 예. 뭐냐 하면 원래 코로나19 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재선에 당선될 분위기였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고용은 완전 고용 상태에 준하는 수준이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원래 대통령을 2번 하고 그만두는 게 일반적인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닌 사람이 딱 두세 명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터라든가 네. 아버지 부시 대통령 네. 이 두 사람이 재선에 당선하지 못하고 한 번만 대통령을 하고 그만두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 경제.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클린턴도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경제가 트럼프 때 그렇게 좋았으니 당연히 재선에 또 트럼프가 한 번 더 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약간 쉬어가는 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때 부통령도 역임하셨고 자신들의 오랜 어떻게 보면 정치계의 원로분에게 대통령 후보로 한번 출마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포부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 정도 드리자. 이런 텀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경제가 급락하기 시작하고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니까 갑자기 실제 트럼프가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바이든이. 죄송합니다. 네. 바이든이. 네. 그러니 이제 자연스럽게 바이든은 그럼 나도 한 번 더 해야지. 이런 생각이 돼버린 건데 이게 이제 예측 못했던 거죠. 근데 교수님 말씀을 바이든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긴 물론 합니다. 사실입니다. 네. 당사자가 들으면 엄청 기분 상하시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의 중론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되고 그 사람이 상당히 통치를 잘했을 경우 재선에 다시 출마할 때는 상대편 정당에서도 엄청나게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럴 때는 약간 쉬어가는 텀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지만 자, 다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네. 지금 이렇게 스텝이 꼬인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점점 지지도를 더 모아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럴 때 항상 좋은 게 있죠. 제3의 적을 만들어서 뭉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엄청난 중국 압박 카드를 추가적으로 계속 입법하려고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라든지 트럼프 지지 세력이라든지 트럼프 또 마찬가지고요. 중국 압박에 찬성하는 부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 올해 훨씬 더 압박 수위가 높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민주당도 그다음에 공화당도 양쪽 모두 유권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죠. 어떤 정책을 만드는 걸 희망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양쪽 진영 모두 중국을 견제해라. 중국을 압박하라는 목소리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진영과 상관없이 그렇죠. 미국은
전부 다 중국을 압박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한쪽 정당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법안 만들었습니다 하면 반대쪽 정당도 우리 흔한 말로 묻고 더블로 가 해서 그럼 우린 그거에 더 얹어서 이렇게까지 압박할게요라고 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아.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2024년도에는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더 첨예하게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보죠. 아, 그러면 교수님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계속되는 걸 넘어서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데.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것부터 좀 짚어보면서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차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중국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 미국의 등살 때문에 이게 진짜 쉽지가 않다. 예전처럼 수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보이고 네. 외국에 직접 진출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직접 수행하는 것도 수월해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전략 전술을 급격하게 바꾼 것 같아요. 어디 뭐에서 뭘로 바꿨어요?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호무역주의가 그렇게 대두되지 않았을 때는요. 입지 전략이라고 해서 직접 중국 기업이 현지에 가서 거기에서 현지 법인 차려가지고 그래서 세일즈하고 비즈니스하는 걸 굉장히 선호했어요. 그렇게 하는 걸 왜 선호하냐면 장기적으로 여기에서 계속 활동할 거니까 이 시장에 대한 정보와 여기 비즈니스 파트너들에 대한 정보 등등을 내재화하자. 우리 직원들 직접 다 보내서 거기에서 학습하게 하고 뛰어놀게 해서 그쪽 시장의 전문가들로 만들어버리자. 그렇게 해서 다 직접 진출했거든요. 이런 걸 약간 입지 전략이라고 불러요. 그 입지에서 활동을 직접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프 쉐어링이라고 부르죠. 오프쇼어링. 직접 나가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는 해외로 이게 직접 진출하는 것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나가기가 주저되는 거예요. 나갔더니만 갑자기 영업 제한을 해버린다든가 반간첩 혐의로 뭐 잡아가려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약들을 직접 받을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서방 국가들도 중국 기업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는 걸로 점점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나가지 말자. 그리고 나갔던 기업들도 다시 컴백. 들어와라. 그래서 리쇼어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중국 내부로 다시 회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수출은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출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출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냐면요. 우리 출판에서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총판이라는 개념 혹시 아세요? 총판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모든 권한만 넘겨주는 거예요. 판매에 대한 권한을 모두 넘겨준다. 제품은 우리 중국 본토에서 만들고요. 우리가 다 좋은 물건 만들어서 그쪽 현지 회사들 중에 누군가에게 넘겨드릴 겁니다. 그럼 그 현지 회사는 쉽게 얘기해서 물건 띄어다가 갖다 파는 역할. 그렇게 해서 판매는 그 현지 국가에 있는 어느 대표 법인을 통해서 진행되도록 해야 그래야 그 비즈니스를 막으려고 하면 이거 우리 기업이 하는 일이었네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게 막기도 좀 애매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이미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비아들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전략도 똑같아요. 한국의 굴지의 어떤 대기업이 일종의 총판 역할처럼 차 받아다가 갖다 파는 형태인 것이지 한국에 와서 대대적으로 법인 직접 설립하고 사람들 잔뜩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외로 직접 내보내는 게 아니라 판매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기업들하고 제휴를 맺는다든지 그렇죠. 총판 개념으로 간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흥국에 진출해서 또 뭔가 새로운 수출의 교두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중국도 되게 주저되기 시작했어요. 신흥국은 왜요? 이유가 이 신흥국도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져서 친환경적인 규제가 강화됐고 노동이나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부분
대부분 신흥국의 공장을 차리는, 즉 저개발 국가의 공장을 차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 규제가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아직 선진적인 어떤 인프라, 제도 이런 게 입안되지 않은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예. 조금 환경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우리가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도 솔직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있는 근로자들이 뭔가 중금속이라든가 독극물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직접 만지고 처리하는 그 작업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자국 내에서나 OECD 국가에서는 그런 근로자들의 환경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재하면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도국이나 저개발 국가들에선 그런 규제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입장에선 더 물건을 싸게 만들고 쉽게 원자재나 이런 걸 조달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신흥국을 선택해서 거기서 필요한 걸 생산해서 조달받는 그런 걸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점점 코로나19 이후 신흥국에서도 그런 걸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국 자체에서는 자국의 법에 따라서 뭐 환경 규제 같은 것을 강하게 제약하는 움직임이 있나요? 아니면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서방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물건을 팔아야 하니까 환경 규제 같은 것들을 스스로 지키는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그 두 가지가 사실 섞여 있어요. 아, 신흥국에서도. 예, 제가 제일 놀랐던 게요. 뭐 오늘 중국 얘기지만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잠시 답변 드리면, 네. 환경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지구 환경을 가장 크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사는 대륙이 아프리카예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시설 원해라고 해서 우리로 따지면 비닐하우스 같은 이 시설 원의 인프라 속에서 그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사육하는 환경이 거의 완벽할 수준으로 통제해서 운영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요즘 왜 이렇게 비가 안 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컨트롤하고 통제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악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는 여지와 힘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그런 기술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늘에서 비 내려주기를 온전히 기다려야 되고, 네.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뭔가 재배될 수 있는 기온과 기후 환경이 다시 도래하길 온전히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방비 없이 다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대륙보다도 친환경적인 인식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은 국제사회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불러요. 대표적으로 오승환 아나운서가 지금 입고 계신 옷이나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이게 우리가 결국 수거할 때 그 옷 수거함 있잖아요. 네. 거기에 버립니다. 네. 그러면 그 옷이 어디로 가느냐? 일단 동남아시아에 한번 팔려요. 그래서 거기서 누군가에게 구제 옷이라고 해서 한번 다시 재활용되고, 네. 그러다가 거기에서도 입고 사용했던 옷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모든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입었던 옷들의 쓰레기통 같은 곳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 아주 가난한 지역의 청년들이나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 강더미 위에 있는 그 수북히 쌓인 그 폐옷, 거기서 자기 옷을 집어 입는 거지 사 입는 애들이 아닌 애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패하고 썩고 그게 다 아프리카 지역에 몰려오기 때문에 가장 그런 인식이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환경 오염,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오히려 아프리카다. 네. 선진국들은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렇죠. 갖춰가고 있는 모양이고. 네. 그러면은 진짜 신흥국에서도 어쩌면 인식의 변화들이 크기 때문에 네. 중국이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환경 오염을 좀 벗어나겠다고 그쪽으로 진출하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신흥국들의 목소리가 글로벌한 환경 규제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수순으로까지 이렇게 진화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그동안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 왔는데 중국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그럼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렇게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미중 간의 갈등, 그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계속 뭐 소멸하는 거냐 네.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주제를 들고 온 건데요. 예. 사실 2000년대 초반하고요, 2020년 이 두 개의 시점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요. 네.
2020년에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교역국 1등이 대부분 미국이었어요. 뭐 수입을 하던 수출을 하던. 네. 그런데 2020년으로 그 지도를 다시 그려보면 20년 만에. 예, 전 세계 교역국 1등이 중국인 나라가 미국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수많은 물건들, 그리고 뭔가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자재,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을 이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역량 1위가 어디예요?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요즘은 또 바뀌어가긴 하죠. 네. 첨단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첨단 기술을 또 뭘로 보느냐의 통계에 따라 다 다르지만 네.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백서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백악관이 올 한 해 이렇게 통치했고 앞으로 이렇게 정치를 이어갈 겁니다. 이거를 전망하는 그 백서가 나오는데 예. 최근에 백악관에서 나왔던 백서에서 뭐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냐면 미국의 유일한 경쟁국은 중국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아니고 유일하다. 우리를 넘볼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다라고 하면서 그 백서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잠깐만요. 근데 유일한 경쟁국이라고 한 게 경제적인 분야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포괄적으로 유일한 경쟁국 이렇게 써놓은 겁니까? 경제와 다 아우르는 개념이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세부 카테고리로 여러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예요. 이거는 경제로도 환원될 수가 있지만 국방으로도 환원될 수가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어요. 예, 바로 이 첨단 기술 분야를 10개를 꼽았는데 백악관 백서에는 그 10개 중에 9개가 이미 특허 출원이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다. 바로 그 부분을 우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허라는 거는 속지주의라서 그 나라에서 특허를 내야 되는 건데 미국에서 나온 특허 중에서 미국 사람들이 낸 것보다 중국 사람들이 낸 특허가 더 많다. 맞습니다. 이런 개념인가요? 예. 예. 엄청나죠. 예, 네.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백악관에서 굉장히 경계를 하는 백서를 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요 통계에서는 질적인 거는 없겠죠. 네. 예, 그냥 건수니까요. 네, 특허도 뭐 사실은 이 질적인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냥 내기만 하면은 뭐 많이 확보하면은 그걸 또 이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예. 질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질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이 우위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허 발행 건수는 중국이 이미 미국을 압도하고 있는 분야가 많지만 네. 특허에 대한 로열티 지급하는 금액은 매년 중국이 미국에 지급하는 금액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차용하면서 네. 응용 기술을 중국이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열티가 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주목할 예. 만한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한 게 중국도 사실 첨단 기술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미국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싸움에 관심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네. 중국이 이 싸움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판단을 하기 시작했냐면 안 되겠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뭔가 우리의 우호 세력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많은 저개발 국가의 생필품 그리고 아주 저가의 공산품을 철저히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파키스탄, 동남아시아 국가들, 뭐 이런 국가들, 또 남미 국가들 일부가 그런데요. 네. 이들 국가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이 없으면 도대체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물가를 감내할까 이런 걱정이 들 수준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가 물건으로 그 나라 국민들에게도 인심도 얻고 그리고 중국인들이 또 필요할 때는 이런 물건을 싸게 원조도 해준다며 이런 것들로 중국이 우리의 우방국이다. 뭐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내야 된다. 그런 인식을 많이 만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경제 전략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성장 중심인 건가요? 어떤가요? 예, 여전히 성장 중심인데요. 그렇다고 분배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저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분배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 어머니가 좋아. 이거 답변하기 어려운 것처럼
분배도 이제 조금 더 옛날보다 신경 써야 됩니다. 이런 건 분명히 있지만 네. 성장을 포기한 것 같지가 않아요. 시진핑 주석이 2020년에 선언한 내용이 있거든요. 예. 뭐라고 그때 말을 했냐면 우리 중국은 중국의 GDP를 2035년까지 당시 2020년 GDP의 2배를 바로 2035년에 달성해 놓겠다. 15년 만에. 예. 네. 그럼 이걸 달성하려면 역산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15년 동안 얼마에 성장해야 되나 봤더니 연평균 4.7%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거보다 낮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이 성적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호언장담하기 시작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일부 시간은 다 돼서요.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일주일에 딱 한 번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인 박정호 교수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 3탄 미중 갈등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망해 보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그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더 여전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 예. 근데 또 여전히 성장 중심의 경제 전략은 또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여기에서 좀 궁금증이 들었던 게 있는데 예. 우방국으로 동남아, 파키스탄 같은 중동 일부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그런 세력들을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예. 뭐 우방국이라고 하면 힘 있는 국가와 그런 관계를 맺으면 그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아, 그 외에 이런 좀 비교적 힘이 약한 그런 나라들과 우방 관계를 넓혀가는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그 외에? 예, 있습니다. 이게 국제사회도 어떤 수준이 되거나 어떤 상황이 도래하면 물론 국제사회는 힘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무법천지예요, 솔직히. 그렇지만 어떤 순간이 되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투표로 결정합시다. 그 수준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UN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네. 결국 많은 국가들의 투표로 룰을 결정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국가가 아무리 부자 국가든 아무리 가난한 국가든 간에 무조건 한 표를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쪽수를 많이 확보해 놓는 것도 미국에 대응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미국은 전략적으로 우방, 동맹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을 많이 포섭하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표에 대응할 수 있는 뭐 그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국도 안 되겠다. 결국 우리가 합법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냐라고 미국을 그렇게 옥죄고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저개발 국가들을 최대한 자신의 우방 국가로 확보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유엔 총회 같은 데에서 아니면 뭐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대중 견제 사안, 뭐 대북 압박 사안, 뭐 이런 거에 뭐 러시아와 뭐 중국만 찬성표를 던지고 나머진 반대했다. 뭐 이런 것들 뉴스에서 예. 많이 보는데 예. 그렇게 유엔 총회 같은 곳에서 이제 투표를 하는 사안에 올라갔을 때 네. 자신들에게 표를 던져줄 나라들을 확보하는 그런 관점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럼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실제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에 중국 친중 성향의 의장들, 총장들, 뭐 사무총장이라고 부르죠. 네.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거나 중국이 의장 국가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를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잘 모르는 세계 관세기구, 세계 보건기구, 세계 노동기구, 세계 뭐 지식재산기구, 뭐 5만 가지 기구들이 많아요. 예. 그런 곳들에 가능하면 뭐 예를 들어서 세계 전자통신기구 이런 것도 전파나 이런 것들의 국제 표준을 만들고 정하는 중요한 기구들인데 그렇죠. 그런 곳들에 전부 중국이 친중 성향의 의장을 자신들이 로비해서 앉혀놓거나 자신이 의장 국가를 자임하거나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면은 진짜로 중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라고 미국도 느낄 텐데.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앞으로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있겠는데요. 네. 사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석들을 한 걸로 보여져요. 네. 제가 이 타이틀로 논문이나 보고서 검색을 했었을 때 걸린 보고서 건수만 최근 한 10년 동안 거의 몇천 건이 있더라고요. 어떤 타이틀로 검색을 하셨어요?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치고 왔을까? 어. 캐치업을 이렇게 빨리 했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 분석했던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네. 결과는 뭐냐? 미국 정부가 지금 내세운 결과가 뭐로 슬로건을 잡고 있냐면 얘네들 불공정 거래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애들이에요. 네. 이 논조로 슬로건과 프레임을 잡았어요. 음. 그러면 일단 제일 처음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게 예. 그럼 이게 사실이냐? 라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 일부는 사실이고 당연히 일부는 또 사실이 아니에요. 반드시 본인들의 실력도 있는 거죠. 실력도 있다라는 건 중국이 어쨌든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실력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요. 우리 오승훈 아나운서도 엔지니어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기술을 내재화하는 가장 수월한 방법은 역설계잖아요. 그렇죠. 네, 예. 누가 먼저 그거 해놓은 거 받아다가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이거 괜히 국제 특허나 이런데 또 위축되면 안 되니 살짝 변형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개선점도 이렇게 넣어보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도 그동안 그렇게 발달해 왔고 일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네. 중국도 똑같이 그런 과정으로 고도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미국 정부가 있는 그대로 얘네가 실력이 있었던 부분도 있네요라고 인정해버리면 걔네를 억압하고 누를 대의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이제 씌우기 시작한 거냐면 우리 기술 빼간 애들이다. 산업 스파이들이 기술 유출해 갔다. 아. 그리고 얘네들은 저작권이나 특허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네. 전혀 보호를 안 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그 기술이나 이런 축적들이 부정하게 축적된 것이다라고 프레임을 그렇죠. 씌웠단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니 교수님 진짜 중국이 부정하게 기술들 막 남용하고 뭐 짝퉁 물건들 막 만들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아니, 당연히 사실이죠. 예. 예. 그런데 그게 올바른 일이라는 게 아니라요. 네. 그거는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일본도 그랬었던 적이 있고 많은 어떻게 보면 개발 단계에 있었던 국가들이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로 시작했다가 그러다가 독창성, 창의성, 개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인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는데 이거를 정말 대의명분으로 삼는 거예요. 어떻게든 기술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근데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네. 발전하던 시기 정도의 예전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국제화, 세계화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 조금 전이었고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것들이 예. 나오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자국에서 생산된 것들이 해외로 그렇게 활발하게 팔려나가는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암묵적으로 그냥 봐줄 수 있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국제화 세계화가 이미 구축된 이후에 중국이 그 시장에 뛰어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세계적인 룰이 이미 있는데 불구하고 이전 방식으로 성장을 해오던 것은 불공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반박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반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 더 본질적인 이유는요. 네. 미국의 국부가 뭘로 이제 바뀌어 버렸냐 하면 제품 잘 만들어서 외국에 파는 그게 아니라 무형자산, 각종 지식재산권이 미국이 가진 가장 중요한 국부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걸 지켜볼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게 제일 정확한 정답이에요. 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미국 본토 어딘가에 나이키 공장에서 신발 만들어서 팔았는데 아니 한국이란 저 나라가 나이키 짝퉁을 만들어서 파네? 그래서 그거 제재하려고 해도 뭐 그냥 뭐 놔두자 우리가 진퉁 뭐 많이 파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는요 미국은 제조 역량은 거의 유실됐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은 돈을 뭘로 버느냐? 브랜드, 상표, 로열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글,
애플, 우리가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 오승은 아나운서랑 제가 구글이나 애플을 둘이 인수하자라고 하면 인수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수 대금을 지급할 때 그 회사 본사 건물 얼마 쳐주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장 얼마 쳐주고 이런 거 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구글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의 95%가 무형 자산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까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는데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그에 대한 반론을 교수님께서 예. 해주신 걸 정리를 해보자면 어쩌면 선진국의 뭐 최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도 있는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선진국으로서 이미 그런 방식으로 축적한 부로 투자를 해서 쌓은 무형 자산이 현재는 존재하는 예. 거고 어쩌면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네. 그런 형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부를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더 강화하고 있는 법규가 바로 특허 보호, 저작권 강화 이런 거잖아요. 예. 그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자산인데 그 저작권 기간은 그 저자의 사후 70년까지. 그러면 미키마우스나 뭐 슈퍼맨이나 예. 그 뭐 배트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로열티의 상당 부분이 저자 돌아가시면 국제사회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70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강화하면서 국가가 부를 더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든 체제를 국제사회에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당연히 1차적으로 돈 안 낸 국가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또 오히려 특허 개수가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인들의 특허보다 많아지는 이 상황에서 예. 당연히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또 중국의 급부상을 어쨌든 막아야 될 텐데 특허 같은 것들은 급부상하고 있는 분야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 분야는 뭐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급부상을 좀 막고 싶어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미국 입장에서는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열위에 있기를 바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그 분야를 육성하고 반대쪽에서 치고 나오는 분야를 누르는데 여러 가지 또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미국은 전통적인 산업 영역, 네. 그러니까 저부가가치 영역인 생필품 쪽은 중국이 다 가져가. 오. 그래서 월마트를 중국산 제품으로 다 채워도 일단은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 오. 이럴 생각도 있어요. 오. 네. 왜냐하면 중국산 저가 제품을 막을 방법도 사실상 없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그 저가 제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가 안정적으로 바뀌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산 저가 제품은 인정. 하지만 앞으로 더더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뀌어갈 분야인 신산업 분야들, 뭐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2차 전지, 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 이런 분야들의 신산업 분야에서는 절대 중국이 치고 나오지 못하게 막겠다. 이게 일단 기본 골조고요. 네. 그런데 신산업도 모두 막을 수 있다고 장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러면 신산업 중에서 꼭 어디를 지키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미국 정부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분야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너지 파트고요. 네. 두 번째는 바이오고요. 세 번째가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IT 분야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중국을 이야기할 때 예. 에너지 쪽에는 중국이 자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예. 하셨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그 반도체와 AI는 특허나 뭐 이런 것들을 봐도 기술이 중국이 뒤처지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네. 예. 그럼 미국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반드시 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에너지 부분은 뭐 우리 오승훈 아나운서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그 진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강하고 이미 태양광 패널 분야라든가 2차 전지 분야라든가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점하고 있는 분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눌러야 된다라는 인식을 지금 미국에서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와 IT 분야도 중요한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물리적인 영토 말고요. 정서적인 또는 문화적인 영토는 전혀 달라졌어요. 이걸 또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하냐 하면 네. 20세기에는 경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격이었어요. 그 당시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인 포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세계 누구나 원하는 포드 자동차를 다 탈 수 있습니다. 단 원하는 색깔이 검정색이면요.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죠? 대량 생산해서 보급하겠다. 그렇죠. 네. 우린 검정색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 차나 다 타기를 원하는 거 다 만들어줄 수 있는데 대신 그 차가 검은 색깔 차여야 된다. 이렇게 단제품으로 대량 생산해서 싸게 만들겠다. 네. 그걸 경쟁력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품질, 기술 바뀌어버렸죠. 그런데 21세기 중반 넘어서는 가격도 아니라 기술도 아니라 이제는 세력이 중요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세력이요. 플랫폼, 인공지능, 데이터 전부 다 뭐죠? 얼마나 많은 유저를 확보하느냐. 예. 이게 가장 큰 부의 원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 또는 인공지능 비즈니스나 데이터 비즈니스 다 같은 맥락이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요. 전 세계 영토가 달라졌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서비스하고 있는 OTT나 플랫폼이나 어떤 검색 엔진들 이걸 사용하고 있는 권역과 네. 그렇지 않은 권역과 비교했었을 때 이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20세기에 미국의 NBC 또는 ABC, 뭐 CNBC 이런 방송국이 미국 내에서만 송출됐다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미국이 기반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 비즈니스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세력 싸움, 이거를 중국에 놔주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와 반도체 포함해서 요걸 또 수성하는 거에 관심이 되게 높은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 이 바이오는 와, 제가 봤던 고부가가치 산업 중에 가장 핵심이 바이오예요. 이거는 뭐 우리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느낄 거예요. 그렇죠. 네, 바이오의 힘이라는 거. 맞습니다. 네. 그 신약 하나 개발한 그 회사가 누렸던 그 천문학적인 수익과 그렇죠. 갑자기 오르는 그 시가총액과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 약의 그 원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단가가 뭐 나트륨 좀 넣고 뭐 좀 넣고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지만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단가로 1톤 선적해서 보내면 이게 자동차 뭐 100만 대 수출한 것과 똑같은 영업이익을 달성하니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 제약회사들이 주장하는 거는 어쨌든 신약을 개발하기까지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고 나서 그것이 유통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당연히 수익을 거둬들여야 한다라는 건데 그렇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거둬들이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데 이 바이오 산업을 아까 이제 세력이 중요한 미래 산업과 똑같이 네. 왜 중요시 여기냐면 이번에 CES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새로 스타트업 테마로 잡고 창업한 이슈들에 가장 빈번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다 실버 산업들이에요. 전 세계 가장 부유한 국가들 모두 다 늙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고령화 사회가 되게 전 세계적으로. 그럼요. 네. 그리고 오승원 아나운서님은 제가 장담하는데 네. 100세 사세요. 우리 나이가 다 그런 나이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우린 좀 씁쓸하죠. 장담하는데 하는데 네. 뭔가 이렇게 왜? 미래를 점치는 사람 같은 아니 느낌.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좋아진다는 네, 얘기인데.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무궁무진한 또 다른 이제 시장인 그 실버 산업이라는 게 열려가는데 그 핵심이 바이오니까 네.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정리 한 번만 할까요? 예.
미국은 아까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무가 미국 시장 진출해서 소상공인들 상권이나 이커머스 시장까지 잠식해 가고 있는 거 물론 그것도 막고 싶고 첨단 산업도 막고 싶고 다 막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A부터 Z까지 내가 저쪽 국가를 다 이길 수 있다? 그러긴 쉽지 않아요. 마치 우리나라도 미국보다 잘하는 면이 있는 것처럼요. 그랬을 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꼭 이거는 지키자. 이게 에너지, 바이오, 반도체를 비롯한 IT 요 세 가지다. 그 세 가지를 지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생각하는 네. 유도해 나가고 있는 네. 중국의 미래 모습, 네. 미국이 원하는 네.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거든요. 간단합니다. 네. 미국이 중국을 망하길 원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경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랬다가는 미국도 손실이 엄청나고요. 세계 경제 피해가 입는 규모도 엄청나요. 지금 이미 중국이 그렇게 세계 경제의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예. 걸 통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요. 망하면 보급해줄 곳이 없어지는 그렇죠. 그런 현상인가요? 이미 또 너무 얽히고 설켜서 맞물린 부분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희망사항은 네. 위상 약화인 거지 중국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위상 약화는 어느 정도의 위상 약화를 생각할까요? 이게 이제 네. 어떤 표현이 제일 적합할까 이제 제가 고민을 했는데 네. 요게 제일 나을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중국이 발달하다 보면 미국의 그 GDP 규모를 넘어서는 시점이 2034년에서 2040년 사이로 전망하는 기관들이나 학자들이 많으세요. 예. 그거 맞겠다는 거예요. 규모 자체가 더 커지는 거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라는 게 미국의 전체 GDP의 뭐 70에서 80% 수준, 뭐 많아봐야 90%안 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원천 기술 그리고 첨단 과학 기술 분야 이런 것들은 철저히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 요게 미국이 원하는 중국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커지진 말아라. 내 영향력 아래에 있긴 그렇죠. 있대. 그 안에 아래에 있기만 하다면 어느 정도 커지는 건 용인해 주겠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방생할게. 누구처럼? 일본처럼. 네. 그렇다면 2040년이나 50년에는 중국이 미국의 GDP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교수님께 좀 네. 힘든 질문을 드리자면 네. 그러면 미중 갈등의 최후 승자는 누가 될까?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궁금합니다. 그렇죠. 요거를 또 오늘 얘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네. 우리 송경재는 늘 말씀드립니다. 장복하셔야 됩니다. 약을 끊으면 안 돼요. 약을 끊으시면 안 돼요. 체질 개선하시려면 알겠습니다. 비타민은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도 그렇다면은 중국이죠. 중국이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끄는 겁니다. 예, 송경재는 장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답을 안 해주시는 박정호 교수님이었습니다. 예, 역시나 박정호 1, 2부 다 들으셨고요. 저는 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듀스의 굴레를 벗어나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의 굴레에서 우리 경제가 빨리 벗어나서 날개를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일요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